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과학 한방에 알기 두 번째 시간 상대성 이론, 블랙홀, 양자역학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20세기 과학의 혁명인 것입니다. 과학의 꽃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1905년도에 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915년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고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어떤 경우에든 간에 속도가 일정한 것입니다. 소속 30만 킬로로 다가가는 빛의 속도는 측정자와 측정의 위치에 관계없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논거죠. 그런데 속도에 따라서 이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된다. 이것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선 같은 데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오면, 지구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선을 타고 갔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흘려서 아직 젊어 있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만 느리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속도가 빠를수록 길이는 수축해 보이고 질량은 증가해 보이는 거, 길이 수축과 질량 증가, 그리고 시간 지연, 이렇게 일어나는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과거에는 따로 보았습니다만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나서는 시간과 공간은 한 세트다. 그래서 시공의 합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한 세트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인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 10년 후에 발표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가미한 것이에요. 여기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제외한 것이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가해질 때 시간과 공간의 휘어짐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즉 말해서 중력이 셀수록 시공간이 더 많이 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세면 우선 시간이 굉장히 늦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중력이 센 행성을 갔다 오면 잠시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시간을 얼마 지체 안 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중력이 센 곳은 블랙홀인데, 블랙홀에서는 완전히 시간이 멈추어 버립니다. 시간이 정지해 버립니다. 극단적으로 중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중력이 셀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데, 블랙홀에서는 완전히 시간이 멈추어 버린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중력이 세면 공간도 휘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공간을 이렇게 이제 평면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고무판 같은 것이 있죠. 고무판이 있으면 고무판에 무거운 볼링공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볼링공을 넣으면 고무판에 볼링공을 넣으면 고무판이 쭉 늘어져서 이렇게 밑으로 쳐지죠.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넣으면 고무판이 휘어지듯이 우리 공간도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행성의 타원 궤도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 역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각 행성들이 도는데, 이 도는 행성들이 전부 타원으로 돌고 있더라 이거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이 문제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각 행성들은 공전을 하는데, 실제로는 태양을 중심으로 직선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직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원으로 공전을 하는 것이죠. 직선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바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휘어진 공간으로 가는, 이것이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원 궤도를 공전하고 또 빛도 굴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이 센 곳이 시간이 늦게 흐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사는 형제와 산 꼭대기에 사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산 꼭대기보다는 바닷가에 있는 곳이 더 중력이 세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한참 후에
형제가 만나게 되면 산 위에서 살았던 상 정상에 살았던 형제가 더 많이 늙어 있더라. 그런 것이 이제 상둥이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GPS 같은 것도 지구 대기권 밖에 이렇게 위성으로 설치해서 이제 GPS를 설치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기 중력도 다르고 또 GPS가 이동하는 속도도 있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GPS도 시간을 갖다가 계산할 때 이런 과학적인 계산을 해서 수정을 해서 시간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우주는 우주의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냥갑처럼 이렇게 딱딱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거대한 연체동물 같은 것입니다. 이 우주는 성냥갑 같이 딱딱한 것이 아니고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거대한 연체동물 같은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랙홀은 모든 별이라든지 행성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아들이는 것이죠. 빨아들이는 것을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은 질량이 극도로 높아서 중력이 극도로 높다 보니까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블랙홀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멈춰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왜 못 빠져나오느냐? 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지다 보면 공간이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있던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휘어지다 보면 이 속에 있는 빛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개미를 한 마리 놓으면 개미가 계속 가더라도 제자리만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블랙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세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완전히 블랙홀에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는 시간이 정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블랙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랙홀은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관측할 수가 없고 캄캄한 어둠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주에서 이렇게 완전히 암흑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블랙홀인데 이 블랙홀 밖에는 이렇게 빛이 아주 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중력이 세기 때문에 시간도 천천히 흐르고 에너지가 많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빛도 크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는 완전히 텅 빈 것처럼 검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블랙홀 내부는 사실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블랙홀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 블랙홀이 많은 가스라든지 행성이라든지 모든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흡입해서 다 이렇게 집어삼키는데 더 이상 다 삼키고 나서 집어삼킬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건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사건지평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지평선 내부는 완전히 블랙홀이 집어삼켰고 요 선부터는 이제 집어삼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블랙홀 중심부로부터 요 반지름이 슈바르실트 반지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슈바르실트 반지름이라는 것이 블랙홀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 같은 것은 아주 가벼운 별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별은 좀 가볍기 때문에 블랙홀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태양을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태양 같은 거대 질량을 반지름 3kg로 압축을 해서 집어서 구겨서 넣으면 그것이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더 가볍기 때문에 반지름 1cm 되는 우리 그 각설당 크기 하나만큼으로 우리 이 지구를 갖다가 구겨 넣으면, 압축해서 구겨 넣으면 이것이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이나 지구는 가벼운 항성과 행성이기 때문에 블랙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압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 탄생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도 중심에 아주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하는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하 중심에 있는 이 블랙홀을
블랙홀의 크기는 그 주변에 태양의 수조 배의 빛과 밝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이 보통 있다. 그런데 이제 일반에 이제 별이 죽음으로써 또 블랙홀이 탄생해요. 별의 죽음으로 블랙홀이 탄생하는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무거운 별과 가벼운 별이 있는 것이에요. 보통 태양 같은 별은 가벼운 별입니다. 이 가벼운 별은 태양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5, 60억 년이 지나면 수소를 다 태우고 헤륨도 다 태워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융합 반응이 끝나면 태양 같은 가벼운 별은 한 5, 60억 년 후에 거대한 적색 거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적색 거성으로 바뀐 태양은 주변에 있는 수성이라든지 금성을 다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구도 완전히 흩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나면은 이 적색 거성이 다시 백색 외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색 외성은 지구보다 작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태양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백색 외성이 돼서 흰색의 외성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소멸해 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무거운 별, 태양 질량의 8배 이상 되는 무거운 별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수소와 헤륨을 다 태우겠죠.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빨리 일어나고 빨리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이 무거운 별은 반드시 초신성 폭발을 합니다. 이 초신성 폭발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폭발을 하는 것이에요. 태양 에너지의 수천억 배의 폭발을 하는 것이 이 초신성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질량의 별은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 완전히 엄청난 초신성 폭발을 하고 많은 가스라든지 원소라든지 이런 것을 흩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식어서 또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중심핵이 초신성 폭발 후에 그 중심 핵이 태양 질량의 1.4에서 3배로 정도 되는 이런 것은 중성자별이 됩니다. 중성자별. 그 다음에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은 남은 중심 핵이 3배 이상이 되는 것은 이것이 블랙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별의 죽음에서도 이제 블랙홀이 탄생하는데 가벼운 별은 블랙홀이 되지 않습니다. 적색 거성이나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태양 질량의 8배 이상 되는 아주 무거운 별, 8배 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몇천 배, 몇만 배 이상 되는 것들도 있겠죠, 별이. 이런 것들은 최후에 초신성 폭발을 해서 거대한 폭발을 남기고 주위를 다 집어삼킨 후에 그런 다음에 시간이 상당히 지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중심 핵의 크기가 태양 질량의 1.4에서 3배까지 미만짜리는 중성자별이 되고 3배 이상이 되면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이든 블랙홀이든 이것은 굉장히 중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고요. 강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별의 죽음에서 블랙홀이 탄생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웜홀이다, 뭐 화이트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웜홀이라든지 화이트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웜홀이 뭐냐? 요것은 이제 벌레 구멍입니다. 벌레 구멍. 이 뜻이 웜홀이라는 이 뜻 자체가 벌레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넓으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려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멀리 가야 되는지요. 그런데 이 웜홀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벌레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돌아가지 않고 가로질러 가는 것이죠, 웜홀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론상 있을 것이다 해서 아주 먼 우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몇천만 년을 걸려서 갈 수 있는 것도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실제로는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갔다 하더라도 돌아올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웜홀이고요. 화이트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내뱉는 것이에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빨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완전히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검은 별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화이트 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론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 증거는 없다.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양자역학 얘기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원자의 세계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이 양자역학은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이 이 세상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자역학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이해를 할 수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역학의 시작은 전자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를 보면 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아주 먼 거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을 하듯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그 다음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원소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나 빛은 전자는 원래 입자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 있었어요. 입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은 팔랑개비에다가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내보내면 팔랑개비가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가 입자가 있고 질량이 있기 때문에 팔랑개비가 회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입자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파동처럼 행동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이 양자역학이에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원래 파동인 줄 알았어요. 빛은 파동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우리가 파동과 입자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물체는 입자예요. 우리가 야구공은 입자지만 말하는 소리는 파동입니다. 소리는 파동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동과 입자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인데 빛은 파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빛이 입자라는 것을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광자설입니다. 광자설. 빛이 광자다. 그래서 이제 파동과 입자가 동시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자나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알게 됐느냐? 그 실험을 이제 이렇게 이중설릿 실험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릿이 있습니다. 설릿이 있는데, 이 설릿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2개 뚫었어요. 네, 뚫고, 뒷면에도 설릿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 설릿에서 전자를 갖다가 통과시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전자가 입자이기만 하다면 여기에 이제 2줄 무늬가 나오겠죠. 이렇게 줄 무늬가 2줄로만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전자를 이 구멍으로 통과시키면 2줄 무늬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2번째 설릿에. 그런데 실제로 여러 전자를 갖다 이렇게 쏘아 보니까 여러 줄, 4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전자 하나가 이 구멍으로도 들어가고 이 구멍으로도 들어가야만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진을 찍거나 관찰을 하게 되면은 입자처럼 행동해요. 한 곳으로만 들어가서 하나만 나와요. 관찰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만. 그런데 관찰하지 않았을 때는, 사진을 찍지 않았을 때는 하나를 쏘아도 전자가 파동처럼 해서 2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전자를 보냈을 때는 이렇게 여러 줄 무늬가 나오니까 파동처럼 행동하는 게 보이는데 하나의 전자를 보내면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관찰하면. 근데 사진을 찍지 않으면 하나의 전자만 보내도 여러 곳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파동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입자인 줄만 알았는데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측정하기 전에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지 그걸 확실히 확정 지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하지 않고 전자를 여기다가 투입시키면 전자는 여기서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측의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측정하기 전에. 측정을 하면은 반드시 한 곳으로 나타나서 여기든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데 입자처럼 행동하는데 측정하기 전에는, 사진을 찍기 전에는 확률적으로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에 존재하고, 측정하지 않고 실험을 했을 때는 이쪽 다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의 중첩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측정하기 전에 확률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실제가 아니다. 이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비존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양자역학은, 다른 과학하고 틀려가지고 모든 과학은 실험이 중요하고 그 실험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양자역학은 이미 실험 결과는 다 나왔어요. 실험 결과는 이중설리 실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닐스 보어라는 사람과 이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덴마크의 그 코펜하겐에서 있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과학 실험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코펜하겐에 있던 사람들의 해석이다 해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런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인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후 3년간 닐스 보어와 논쟁을 합니다. 편지도 보내고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각종 공식을 해서 당신 얘기 틀렸다. 그러나 이제 닐스 보어가 3년간 그 공식을 다 연구하고 해가지고 반박을 해서 아인슈타인의 그 주장을 갖다가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0%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21세기의 현대과학은 코펜하겐의 해석을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다.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달을 쳐다보지 않으면 달이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 달을 쳐다보는 순간 달은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달이 저 위치에 있는 것은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그 위치에 있는 것이지, 쳐다보지 않으면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 이걸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마지막까지 아인슈타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결국 전자가 실제하지 않은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관측하면은 입자와 같이 행동하고, 관측하지 않으면은 파동과 같이 행동한다. 이런 것이 핵심인데, 현대과학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또 조금 깊이 들어가면 양자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양자도약은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던 전자가 2층으로 순식간에 도약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이 있고 여기 뉴욕이 있으면 보통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와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갑자기 도약해서 지금 서울에 있던 사람이 바로 뉴욕에 있는 것입니다. 1층에 있던 사람이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불확정성 원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 미시의 세계더라. 전자의 세계는 이런 것도 존재한다. 양자도약도 존재한다. 우리가 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거 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자도약에 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이용한 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날 반도체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체는 이렇게 전류가 통하는 것이죠. 부도체는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떨어지긴 하되 좀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도약을 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것이 반도체인 것입니다. 양자 도약을 이용한 것이 반도체 같은 것이고, 오늘날 컴퓨터 같은 거,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양자역학의 원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자역학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특히 원자를 연구하는 거, 전자를 연구하는 거, 이것은 아주 미시한 세계예요. 미시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거시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원자와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전자를 포함한 원자로 되어 있고, 이 원자의 결합으로 분자가 나오고 분자의 결합으로 물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전자이고 원자인 것입니다. 그 구성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원자를 연구하고 전자를 연구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정도는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신비와 신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게 있기 때문에 우리 3차원 공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간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휘어줄 수 있고, 시간도 멈출 수 있고, 시간도 느리게 흐를 수도 있고, 빠르게 흐를 수도 있고,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전혀 다르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시간이 멈추는 거,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블랙홀도 있는 것이고, 블랙홀에 들어가서 뭐 체험을 하고 나온다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블랙홀 안은 어마어마한 질량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다 녹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에 들어가서 뭔가를 체험하고 나오는 영화, 그런 것은 전부 허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퀀텀의 세계는 이렇게 아주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들이 있다. 불확정적이고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존재도 모든 것이 다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불가능한 이런 사태가 양자의 세계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우주과학 설명 요거 마치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추후에 다른 소재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